비가 오면서 날씨가 아주 급격히 추워졌는데 저도 어제부터 열이 나가지고 어제 고향 친구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열이 많이 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거든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요건은 대부분 다 끝났죠. 이제 타인의 손해발생인데 여기 이제 군인 등의 특례에 관한 게 조금 음미할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위헌 여부인데 헌법에 규정된 거를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위헌 법률 심사 제도가 있지만 그건 위헌 법률이지 헌법이 아니죠. 그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익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군인, 군무원, 경찰까지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럼 향토예비군대원은 국가배상법에 있죠. 그럼 여기 외울 게 없어요. 그 인정사례 다 헌법과 법률에 나온 그대로니까, 그죠? 공익근무요원은 현역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니까 얘는 운 좋게 빠졌고, 또 더 운이 좋았던 거는 현역병으로 임명했는데 교도소 있죠? 경비교도로 신분이 전환되니까 현역을 면했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 근데 원래 이 등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와 그에 준하는 거, 전투훈련에 준하는 것만 등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관계없는 걸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았고 한동훈이라는 작자도 그 시행령에서 그 등자 그 수사권에 관한 거 그 준하는 거 이외에 별 오만 잡것을 다 때려 넣었죠. 참 이게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시정 잡배만도 못한데 자 일단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따라 가려지는 거지 그게 뭐 얼차려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근데 박정희 정권의 서술이 시퍼랬던 79년 1월에 박정희가 뒤지던 해죠. 경찰서 지서 숙직실은 전투훈련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당시 법률에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이런 무리한 해석을 통해 권리구제를 인정한 거거든요. 이게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법률에는 그 치안 유지의 목적상 사용되는 항공기 선박 시설 이런 게 법률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서 숙직실은 그 치안 유지 목적상 운영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도 볼 수 없다. 이랬는데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이제 그 이후에 더 퇴보한 판례가 나왔어요. 국가배상법 이거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 이게 순찰차 운전하는 거거든요. 참 재수가 더럽게 없는데 이것까지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거다. 완전히 이건 뭐 시대착오적인 판례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보상금, 유지연금, 상해연금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건데 이게 별도 못 받으면 국가배상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결국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법령은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국가유공자하고 군인연금법 이것도 밑줄 칠 거거든요. 군인연금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군인연금 밑줄 안 친 이유가 첫 번째 단어가 있네. 국가유공자하고 군인 요거 들어가면 이게 다른 법령이 인정돼서 국가배상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판례 보면은 이건 좀 특수한 사안인데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에 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공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고 불복하지 아니한 채 법률에 의한 보상 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이 모두 시효 완성된 경우 이거는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이래서 국가배상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뭐 보험자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법령이 하는 거는 그 군인, 경찰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 공무원 연금법, 그 다음에도 공무원 연금법, 이 공무원 연금법 나오면 부정. 그러니까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자,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이건 재산권에 대한 그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침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일체 다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그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이때만 국가가 책임이 안 질 때만 보험회사도 면책이 되는 거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면책이 안 되고 그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신 판례인데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 이 구상권 행사에 관한 건데, 헌재가 논리적이에요. 전액배상 책임 인정, 구상권 인정. 결론을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공동 불법 행위에 관한 민법 그대로 판시하고 있는 게 이게 그 헌재 입장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일단 헌재 이 한정위원 이거는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제랄로 복선을 딱 깔아놓고 엉뚱한 판결을 냈죠. 내부적 관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배당 책임이 감경되고 대신에 구상권이 부정된다는 거. 구상권은 남의 책임을 대신 물어줬을 때 이 돌려받기 위한 게 구상권이거든요. 근데 아예 그 남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내부적인 내부 부담 부분, 자기 걸만 자기가 물어주면 구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죠. 이건 논리적으로 엉터리 판례예요. 전원합의적이긴 한데. 그 다음 내부적 관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기책 부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손해 발생인데 이제 손해에 관한 건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재산권 침해는 재산같이 물어주면 되지 정신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다만 이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때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채무의 지체 책임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시다. 이때 이제 그 채권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성립되는 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엉터리 판례죠. 하여튼 이명박근혜 때 대법원이 아주 쓰레기들로 그냥 돼가지고 양승태 참 그게 대법원장이에요? 완전 미친놈이지 그게. 이거 참 엽기적인 판례예요. 34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국민소득 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위자료에 대해 이 사건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는 시기와 가까운 무렵인 1970년 4월 1일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과잉된 지연 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래가지고 뭐 사실별로 종결지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손해배상을 확 그냥 깎아버린 거예요. 자, 이른바 과거사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재심 대상 판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에 관해 표시한 예외적 변론 종결 시설, 이거 좀 전에 봤던 이 견해는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 변경 절차를 요구하는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 해석 중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판결로도 가능하다는 엽기적인 판결이 또 뒤이었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한국전쟁도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박근혜 때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나온 대법원 판결들이 아주 쓰레기 판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명수가 좀 또라이 같은데 그 인권의식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애가 아주 맹하고 좀 또라이 같은데 이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엄청나게 진보적인 판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 아름다운 시절도 윤석열이 조기에 물러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전원하고 대법관 전원이 윤석열에 의해서 바뀌어요. 쓰레기들로 채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퇴행적인 판례들이 쏟아나올 게 예상되는데 참 그 전에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확정이라는 건데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에요. 이건 행정청의 권한이 아니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제 멋대로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급심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해주기 위한 시도도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 정보를 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제동을 걸어버렸죠. 불법 부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거, 이중배상을 안 하겠다는 그 취지거든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 충당, 이거 변제 충당은 이건 순서가 중요한 문제라 민법에는 뭐 순서가 출제가 자주 되는 쟁점인데 그래가지고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는 게 상당하다. 근데 이건 민법 논점이라 안 외워도 됩니다. 저거는. 자,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원본에서 공제할 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사실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무선 공제해도 무방하다라는 특수한 사안이죠. 사실 정권사항은 뭐 법원의 재량 다 되풀이된 거고. 그 다음에 유족구두금이 실질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다. 적극적 손해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침해한 게 적극적 손해. 예를 들어 경찰차가 순찰을 돌다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그럼 이건 적극적 손해예요. 현재 갖고 있는 걸 침해한 거. 근데 이 소극적 손해는 앞으로 벌 수 있는 걸 못 본 일실소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규정 취지가 이중배상을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상식적인 얘기고. 그 양자 관계인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심의에는 유족들로부터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 구조금에서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유족들이 지급심의 그 회로부터 유족 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 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이중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해야 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그 성질 것이어야 된다. 다 상식적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 이행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 현지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 다 상식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판례들이죠. 자,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 그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려면 처분의 존재만 갖고는 안 되고 처분이 존재해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이행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김포시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 신고를 수리했고, 그래 건축물에 관한 사용 승인이 발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 건축물의 철거는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 결과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버스 차고지 사건이에요. 차고지에 있는 차고지에 있는 차고지 사건인데, 그럼 차고지의 시설들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 차고지에 버스들이 드나들면은 불빛 전조등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에 들어오고 운전하려면.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항공기 유도등, 비행장, 전투 비행장의 항공기 유도등하고 착각 혼란을 일으켜서 엉뚱한 데 착륙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투어졌던 판례거든요. 참작할 거는 뭐 여러 가지, 이거 뒤틀 건 없으니까 가볍게 읽어보면 될 거고, 장기간 시간이 지날 때 뭐 선심별 종결심은 기존 판례 제약이 난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손해액수 증명이 어려울 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심리해야 되고, 그 다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손실보상 안 해가지고 생긴 손해는 손실보상금이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별도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손해가 인정되면 그것까지 물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건인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지 소유자들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협의 취득했고,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일 등이 지방자치단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양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자 을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을 부과한 사안인데, 이 손해는 영업손실보상금이고 손실보상 안 하는 게 영업손실이고, 이것만 갖고는 별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인데, 이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이거는 뭐 최초 판시된 거라 중요한 판례예요. 이런 논점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과관계인데, 이거는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서 가볍게 보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인정사례, 부정사례인데,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 이러면 이건 뭐 당연히 이걸 믿고 거래한 거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되겠죠. 그다음 아까도 이상한 거 나오는데, 우편 관련되는 거. 우편 영무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통상손해로 위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 진다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잘못으로 1차 토지 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2차 토지 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 목적물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 그럼 그런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확정 판결에 의해 취소됐다. 그럼 인용 판결이잖아요. 인용 판결은 기속력에 미치죠.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위법한 내용에 부관을 부과한 다음에 부관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착공신고 수리를 지체한 사안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엉터리 행정이죠. 그 다음에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갑 등의 유족들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직무상 의무 위반, 인과관계 인정이죠.
근데 우편 관련해서 그 통상손해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죠.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는 거거든요. 우편용무 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 성립, 이행, 소멸 등과 관련해 있게 된 손해사항, 이거는 원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특별한 손해예요. 그래가지고 제3자와 어떤 거래관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이 특별 손해 인정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예를 들어 외국 바이어와 10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영접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면서 몇 시까지 가줄 수 있냐, 그때까지 가주면 내가 더블 주겠다, 택시 요금. 그래,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이 바이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때요? 계약이 성사가 안 돼가지고 100억 손해를 봤어요. 자, 이랬을 때 통상손해는 뭐예요? 통상손해는 약속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한 게 통상적 손해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대방의 운송 계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택시 요금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고 통상손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0억 손해는 이건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받으려면 내가 만약에 늦게 가서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100억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래도 제 시간 안에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다. 이런 100억 물어내야 돼. 물론 물어낼 돈이 있냐가 관건이라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특별한 손해이기 때문에 저걸 미리 알려줬거나 이러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등의 토지에 관한 개발공원 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의하고 이 사건 토지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추가로 물품을 공급했다가 하면 이거 인과관계 부정했어요. 이거는 조금 자명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음미를 해봐야 될 거고. 그다음 자산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이게 대령이었는데 연대장, 영내거주 등에 관한 육군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이것도 예측할 수 있죠. 아니, 영내거주가 하사관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이 대령 연대장이 뭔 생각인지 6개월 해가지고 3개월 더한 거예요. 그 정도 3개월 영내거주 3개월 더 했다고 해서 자살할 거를 얘기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 원주시의 여중 3학년생 사망 사건하고 논리가 같죠. 그 다음에 참고로 얘기하면 영내 거주하면은 이제 밖에 못 나가요. 그 간부지만. 근데 장교들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저는 장교로 갔기 때문에 뭐 처음에 갈 때마다 가자마자 그 당직금 없는 날은 이제 밖에 나서 술도 먹고 그랬는데, 이 하사관들 그러는데 이 밖에만 못 나가는 거지, 그 하사기 때문에 BOQ 독실장교 숙소에서 얼마든지 술 먹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그걸 3개월 더 연장됐다고 자살을 한다? 그거는 일상적이지도 않은 거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상식적인 결론인지 안타깝지만, 담당 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갑이 을과 공인 토지 중 을의 지분에 관해 원인무효 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임대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 건데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것도 지엽적인 거라 뭐 무리하게 연락을 할 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방대한 요건이 끝났고 이제 배상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헌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데 국가배상법이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의 성리가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인데, 이건 그 사례 문제로서는 중요한 학설들이거든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제 판례 미리 봤잖아요. 판례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여기 판례 1번 논점, 헌법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추상적인 헌법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이것까지 규정한
할 리가 없죠, 당연히. 뭐 그런 거고. 손익공제는 이거 267 행정지도 관련해 가지고 동시에 이게 핵심 표지라는지 중간이자도 공제하는 거죠. 왜냐면 20년, 30년에 걸쳐 받을 봉급 소득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그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이자를 까고 주는 게 중간이자 공제인데, 호프만 방식, 출제가 높지도 않은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출제가 되긴 됐어요. 단어 이용인데 호프만 방식. 과실상계, 그 사실심의 정권이고 위자료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도 법원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 얘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피해자분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미 미리 봤죠. 생명신체에 관한 건데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됐어요. 기준이기 때문에 상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모로 된 구상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데, 이거 중대한 과실 종합정리했었죠.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고의 또는 과실 이러면 간단하게 틀려요. 그 다음에 이게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부상할 수 있다 이거지, 재량이지 기속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상 안 할 수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채무, 이거는 민법 지식이라 뭐 출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넣는 거예요. 단어 정도 외우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가 연대채무보다 연대보증보다 훨씬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 이게 바로 아까 헌법재판소가 택한 전액배상 책임 인정, 구상권 인정이 바로 부진정 연대채무 법리인데, 그 정도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래,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란 말 하나 추가할까요? 원칙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임감자,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는 판례가 주로 영주물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만 인용하고 영주물에서 설명할게요. 500일에 있는 500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청구 절차, 임의적 결정 전치주의죠. 합헌이라고 하는데 자진 개정한 거다. 그것도 위헌으로 개정됐다. 이게 틀린 거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배상심의에 관한 건데, 이 배상심의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배상결정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거 옛날에 그 위헌 결정 난 거, 그거거든요. 가볍게 보면 돼요. 결론은 알아둬야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법조차, 이거는 일반 조차는 우리가 1편에서 배운 거죠.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건 민사 소송. 특별 절차에 의한 거는 이거 꼽살이 끼는 거예요. 그 취소소송과 병합 제기하는 거 있죠. 이거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래서 저것도 소송에서 종합 정리할 거니까. 병합 제기를 안 하면 저렇게 이제 이송하는 문제로 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관련되는 거로 602. 에 보면은 거기 큰 번호 1번 밑에 괄호 1번 있죠.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이게 486하고 연결되죠. 이걸 갖다가 애초부터 병합제기 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이송해 가지고 병합하는 거, 이게 486과 연결되는 거고. 아니구나. 487이구나. 487.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대한 국가배상법 2조를 마무리하겠습니다.